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청문회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후보자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MB정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욕설했던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당시에 사과까지 하지 않았던가요? 정부가 가짜뉴스를 엄벌한다고 하니까 이제 유인촌 장관이 욕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때려잡을 기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첫 개각 때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그렇게 물어봤죠. 지금 답합니다.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살다가.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각기 다른 전문가가 모여 앉아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대로 된 정치 맛을 보여주는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빠르다, 쉽다, 날카롭다, 심지어 재미있다.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전문가들과 함께 깊게 최고의 분석으로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 본색. 매주 금요일은 백운기 정치본색 심층 토론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고 또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쭉 지켜보면서 어쩌면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고를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지요. 오늘은 정말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이현주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윤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열렸는데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공방이 오고 갔죠. 여야 의원들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참 볼만했는데요.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마지막에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후보자까지 가버린 겁니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청문회를 하다가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하셔야죠.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저를 자세에 형사범으로 대해서 몰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세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적을 하는 와서 거죠.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아니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료 제청 안 하고 본인이 범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하시면서 고발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자료 제공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혀 지금 호응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10분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해야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앉으세요 그랬는데도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청문회가 중단이 됐는데요. 오늘 다시 열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기남 교수, 그동안 국회 쭉 지켜보셨는데 청문회 도중에 후보자가 나가버린 경우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또 얼마나 더 험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도 진짜 이렇게 봐도 처음 본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관이다 이런 정도의 그 국회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각종 뭐 주식 파킹 의혹이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해 왔어요. 그러더니 막상 청문회가 열리니까 사실상 자료 제출은커녕 뭐 의원들의 어떤 합리적이고도 대단히 상식적인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조차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모르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최소한의 상식 또는 정말 후한무치한 장관 후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정판이 저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도망간 후보자라고 보여집니다. 신은기 변호사, 수 틀리면 판 깨고 나가자 국민의힘 시나리오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아무래도 그 지성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그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소란이 더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약속된 연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차치하고요. 저는 지성호 의원은 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전 징계를 당연히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이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인사청문회법을 좀 위반한 상태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을 법률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은 전 이것은 뭐 대통령이나 총리에게까지도 전 책임이 번질 사안이라서 저는 매우 중한 문제다 저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도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보셨죠? 네. 후보자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경우는 저 처음 봤는데요. 아니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자기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건데 그 자리에는 앉아 있어야죠. 대답을 뭐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하다가 나가버렸어. 그럼 저거는 사퇴한다는 의사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문회 안 받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문회를 스스로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겠다.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보세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냥 살짝 그냥 한 줄 들어간 공약이 아니고 난리를 친 공약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 장관 자리를 덥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도 국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박차고 나가? 그러면요, 그냥 때려쳐야 돼. 이거는 대통령이 감히요, 국회는 국민들 대표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는데 대통령이 뭐 임명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막 시끄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일 야당인데 권위가 없어요. 좀 더 무겁게 행동해야 돼, 이 상황을. 그리고 자잘한 거 가지고 자꾸 따질 문제가 아니.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아까 여가부 문제, 여가부 폐지 문제, 이 장관 자리 과연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무슨 월급 주고 자기한테 줄 서는 사람들,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 뭐 좀 베풀어 주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국민들 예산을 그따위로 생각합니까? 혈세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 엎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자잘하게 뭐 주가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그거는 뭔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잘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어제 나간 행위가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임으로 간주하면은 오히려 해결이 쉽습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저 상황에서 국무위원 임명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이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법에 김행 후보자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합니다. 의무고요. 이걸 안 했을 때는 인사청문회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김행 후보자는 이 법률적 검토 좀 더 필요합니다만은 불출석 등의 죄, 12조에 그 13조에 국회 모욕죄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거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에는요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절차를 안 거쳤는데 제청을 한다? 이거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한 게 돼요. 국무총리는 삼권분립 위반까지 더해져서 무조건 탄핵 대상이고 저 이거 100% 인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이 상태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요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의 단독으로 지금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는 제청을 하는 순간 이것은 위법한 위헌적인 상권분립 위반의 장관 임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탄핵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리 아까도 제청이 청문회 전 절차인가요? 청문회 이후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도 있고 해서 총리가 제청을 해가지고 장관에 대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는데요.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제청권의 과정 속에 인사청문회에 위법사항을 넣어서 이것은 총리가 헌법을 어긴 것이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가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후보자 내정 발표 전에 총리가 제청을 하는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까지 거친 다음에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제청권의 해석도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 발생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강행을 하게 되면 이런 정치적, 사법적 문제들이 따라 붙는다. 이 말씀을 설사 설명드립니다. 제청권이 이 인사청문회 전에 형식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제청의 대상인 후보자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 이거는 심각하게 부당한 잘못된 제청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야당이 말이죠. 뭐 자잘하게 막 맨날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 딱 발생했을 때 무섭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지금 어저께 그렇게 나갔는데 그다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논평 내고 뭐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항상 상시적으로 자꾸 서로 정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섭게 해야 된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국회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볍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잘한 건 싸우지 마세요. 웬만한 거는 그냥 얘기 따끔하게 하고. 근데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무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 무서워 보여요. 예. 아니 무섭게 해야죠. 아니 정말 그래요. 좀 국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제 뭐 하는 상황이 이게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통 상황 하는 인식이 아니죠. 더 강하게 드네요. 자기가 사퇴하고 박차고 나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국민 앞에서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국민들한테 저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국민들 앞에 저렇게 하는 장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임명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리에 계속 앉겠다고 하는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요. 국민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안영걸 소장, 김행 후보자가 처음에 이제 여가부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회자가 됐잖아요. 엑시트 했어요. 엑시트 했는데 드라마도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이 엑시트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는 것을 이행하겠다는 이제 표현인데 사실은 폐지할 부처의 장관이 사실 이제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 정말 고심 끝에 여가부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드라마틱 엑시트 하겠다. 뭐 장난치듯이 영화 찍듯이 그래 말하는 것도 너무나 부적절했는데 여가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는 정말 말 그대로 돼버린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셔갖고 징계까지 당하고 있는데 또 징계 당하실까봐 동료 시민으로서 또 방송 패널 동료로서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너무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런 데서. 아, 기자님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 기자님들도 성향이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텐데 그 정말 꼭 묻고 싶지 않은 질문도 있을 텐데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권력자나 대기업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민들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 기자들의 질문이 불편해도 많은 정치인들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그래도 뭐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겸손하게 성실하게 답해온 것이 우리 민주 역사인데 마찬가지로 국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건데 아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도망가버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고발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반대하지만 이런 거야말로 정말 국회 모욕죄 인사청문회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윤석열, 한덕수 두 분한테 선전포고도 제대로 해서 야당의 힘을 좀 결기를 좀 보여줘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그동안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지요. 주식을 신우이한테 맡겨두었다는 뭐 주식 파킹 의혹이 있고요. 또 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계속 뭐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의혹이 있는지, 그리고 왜 청문회를 합니까? 적격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명을 했던 대통령이 혹시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보고 못 받은 부분들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청문회에서 드러나면 그럴 때는 바꿔야지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사과를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도요. 심지어 전직 대통령 모가지를 따겠다, 붕짜자 붕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까지도 지금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역사 인식을 우리가 한번 쭉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군대를 책임지겠다는 국방부 장관이 이완용을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대한제국 시절이라고 뭐 살만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5.16은 혁명이라고 하고, 12.12 사태는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자를 미처 검증을 못했다면 사과하면 될 일이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 따져봅시다. 일단 김행 장관 후보자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코인 투자도 있었고 뭐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도 있었고 그랬는데, 먼저 코인 투자라든지 또 자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 한번 들어보시죠.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들을 스티밋에 넣고요. 스티밋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 번 적 이걸로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김행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그 12 순서를 쭉 연도별로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큰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환 교수, 본인이 부끄럽다, 이제 그 글 올린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부끄러우면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또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로 치부해버리고 또 뭐 가짜 뉴스로 만들어버리고 회사 자료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니까 내놓을 수 없고 배우자 자료는 또 사생활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고 심지어는요 코인 보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걸 자료 요구를 그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인 보유 의혹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을 어디서 받았냐 물어봤더니 본인한테 여가부 그 기획실장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후보자 본인한테 물어봤대요. 그게 최소한 금융당국에 보유 의혹을 문의한 자료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 판이니 코인쟁이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앞서도 지금 여러 차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김행 후보자 대변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은 아주 거창하게 해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지금은 본인이 콰이엇 엑시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용히 퇴장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임명한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냐면 앞서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가고 본인이 조용히 사퇴하면 될 일을 오히려 이건 윤석열 정부 또는 임명권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당이 좀 더 조직적으로 저는 이 김행 후보자를 도저히 임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야당이 지금 역할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으셨나 뻔뻔하기가 도가 넘칩니다. 정수민님 이런 글 주셨는데요. 어제 청문회 보면서 뻔뻔함을 넘어서 과연 우리하고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어제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김행 후보자가 모든 의혹들 다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해놓고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제출 거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한준호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청문회 정말 처음 해봤습니다. 김현숙 장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 측의 자료가 지금 거의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는 자료도 제가 위원회 통해 가지고 그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단 3건인데 3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다, 뭐 기업과 관련된 영업활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 이런 답변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행 장관 후보가 기타 여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낱낱이 다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들 다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답변할 시간 아니에요. 이현주 의원, 자료 제출 요구 응하지 않는 일들은 청문회 때마다 항상 좀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료 제출을 갖다가 뭐 100% 제출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분 그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수사 대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본인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문제되는 그 당시의 어떤 거래 상황 그다음 회사의 매출 상황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것은 사실은 물론 공개된 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뭐 영업 비밀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은 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그 주식의 거래라든가 그 당시의 매출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그 변명 자체에 지금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행 후보자가 지금 자료를 안 내는 것 중에 핵심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문제인데 가장 문제가 자기가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말만 하고 자료 내면 금방 해소돼요. 자료 내면. 근데 그걸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참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진걸 소장, 예. 지금 부도덕성을 떠나서 범죄 혐의까지도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때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청문회 날 기소를 소환단으로 기소하고 뭐 그 전후에서 뭐 엄청난 압수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인사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는데 뭐 아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태도는 이거잖아요.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자 1년 반 동안. 그리고 그게 범죄 의혹이 있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더 심각한 범죄 의혹이나 아예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승진시키거나 장관으로 임명하고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야당이 싫다. 제1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도 후보자도 무조건 야당하고 싸워라, 우겨라, 밟아라 뭐 이런 지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저렇게 뻔한 사실로 밝혀지거나 중대한 의혹도 다 부인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사과하거나 보통 예전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과도 자주 하고 송구스럽다. 뭐 임명되면 신중히 제대로 하겠다. 투명했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국민 모두를 짓밟아버린 거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보면 이 김행 후보자가 이제 신조어를 엄청 만듭니다. 출행랑을 대신해서 김행랑이란 말도 지금 생겼고요. 이제 행방불명 대신해서 김행불명, 김행방불명이란 말도 나오고. 근데 보니까 이게 이 김행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나 신인규 변호사님 막 극대노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고속도로, 결국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윤석열 두 땅이 있는 대로 강행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그냥 강행했다고 발표해버리면 그냥 아무리 국민들이 언론들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해도 그냥 짓밟고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 다 가짜 뉴스다 이거잖아요. 그런 행태가 인사청문회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야당이 뭐 정말 전면적으로 이것은 저는 국회를 거부해란 말은 않겠어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되 대통령실 항의화문도 가고 장애 집회도 하고 그동안 우리 여야 역사를 보면 야당들이 좀 더 세게 온내 투쟁을 병행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움찔하는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행동은 좀 더 과단성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행랑, 예, 출행랑 돼서 그런 말이 또 나오는데 힘내라 한국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김행 이름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자료는 제출 못행. 내 말이 진실이니 내 말만 믿어 행. 왜 내가 준비한 판넬 사용 못하게 행. 여당 의원들은 소리 질러서 방해 행. 용사는 임명 강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죠. 네, 아주 재치 있는 글 보내주신 힘내라 한국님 감사합니다.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혹이 정말 많은 그런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을 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지명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좀 가까운 사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추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본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댄 것도 좀 이해는 안 됐는데 말도 계속 달라졌어요. 딱 한 번 봤다고 그랬는데 같이 찍었던 사진이 3장 이상 나오죠. 그랬더니 뭐 또 말을 바꾸고. 저는 더 의심이 가는 대목이 청문회를 앞두고 보인 여당의 태도입니다. 청문회를 아예 거부해버리려고 했죠. 보이콧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일부에서는 이제 뭐 보궐선거 앞두고 혹시라도 김행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나오면서 불리해질까봐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임명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청문회 안 하면 어때? 임명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처음 있는 일이죠. 도망가 버리는 거. 그것도 시나리오에 있지 않았을까? 야, 수 틀리면 판 깨고 그냥 해. 뭐 장관 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아까 이호주 의원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사퇴 의사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안 보겠죠. 아무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거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결탄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사가 저를 픽업을 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고, 제가 정치권에서 상당한 경력을 오랫동안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으로서 또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네. 충분히 저는 많은 정치 훈련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문학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시고 또 기업인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했었던 역할은 또 성과는 그 사람이 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시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사로부터 픽업이 됐다. 네. 제가 학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겹칩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인이 네. 겹칩니까? 네. 이은주 의원은 저 발언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 본인이 정치권에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폐지하겠다 공약한 부서에 장관으로 냅다 그것을 봤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정치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것은 지금 내가 그 자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 여가부를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만약에 유지한다, 존치한다라고 결정이 되면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본 개념이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아니 스스로 처음에 딱 받을 때 그 인터뷰할 때 스스로 얘기 꺼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 조선시대 후기도 그렇고 외척이 발호를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건 나중에 명명백백하게 이 백그라운드를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권력이 사유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 이것을 임명한 게 누구냐. 과거에 그 검찰총장 윤석열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분이요.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이분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조국 장관 얘기하셨지만 저는 조국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삭발까지 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수사를 그렇게 아주 매섭게 할 때는 국민들은 그때 문재인 정권의 총장인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정말 공명정대 하다 못해 이게 정말 엄격하게 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수사를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게 공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그때 무슨 사감이 있었거나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같은 사람의 생각이 안 되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의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과거에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지지했던 국민일수록 그 사람의 지금 이 위선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편드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이 사람의 위선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위선. 그죠? 지금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임명을 할 때, 자기가 국정 운영할 때도 그때 조국 장관을 그렇게 매섭게 할 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국민을 배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지셔야 되겠죠. 신은규 변호사, 김행 장관 후보자, 김건희 여사의 친문설에 대한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사실 그 인사 추천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올 수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외부에서 다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전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행 후보자가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인연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시점이 지금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짓말 논란은 저는 충분히 이것은 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더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요. 인사정보관리단의 무용론 그리고 무책임 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행 같은 사람을 올린 인사정보관리단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손발입니까? 뭐 수족입니까? 월급 받으면서 좀 하는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게 고르는 인사마다
전패입니다. 전패. 한 명도 건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무능과 역할 부재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뭘 지금 해야 되냐면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지금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점화를 하고 그동안에도 오송회 그때 참사나고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잼버리 사태도 있었고요.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싹 사라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당장 지금부터 공론화를 해서 이거야말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 몸통 아닙니까? 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김행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논란보다는 좀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온 것은 김행 장관 후보자 이 사건 때문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워낙 국정 전반에 그러면 배우자로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응원이나 격려, 조언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V-ON이라는 세간의 풍자와 비난까지 나오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비판하면 다 뭐 고소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는 그렇게 야당에 대해서는 뭐 당군 일에 최악의 뭐 악마나 되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현석 총장이 이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경력 조작 어떻게 되면 경찰이 무혐 본인도 인정했는데 경찰이 무혐의해가지고 검찰에 가 있거든요. 저희가 고발한 사안인데 이 신청해서 검찰에 가 있습니다. 1년 넘게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를 인정했는데 주가 조작 아직도 기소 안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장모님 잔고 조작 사건도 다른 피고인들은 구속되거나 다른 피고인은 다 그 잔고 조작 350억 서류를 행사한 모든 걸 기소했는데 최은순, 김건희 두 분은 아예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안 했고 최은순은 사무소 이주 행사한 거 법원이 제출한 것만 기소를 했어요.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 때 행사한 것은 아예 기소를 안 했어요. 다른 피고인 다 기소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추가 고발했는데 아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이슈는 아예 정말 전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이 있고 그 결정판으로 지금 고속도로 조작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땅이 무려 35필지나 있는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이 맞다고 그 문제의 용역업체들을 또 시켜가지고 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뭐 천공 개입설, 김건희 개입설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묻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김행 씨의 배우 아니냐. 이건 너무 정당한 질문이죠. 근데 저는 김행으로만 물으면 안 된다.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광범위하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내각 그리고 뭐 국정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나 비선 개입이 있다면 이건 박근혜 체제 국정농단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배우자가 아니라 배후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 우리 안진걸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V1, V2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력 핵심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원래 아니땡 굴뚝에 뭐 연기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김행 후보자가 보여준 것도 자신의 40년 경력을 내걸면서 발끈하는 모습. 저는 대단히 좀 의혹이 더 오히려 증폭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픽업설, 친분설인데 좀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어제 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만 월단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데 여기에 당신도 관여하지 않았느냐. 뭐 월단회인지 향단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깊이 파헤치고 들어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김건희 여사 친분설, 픽업설은 이미 청문회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결정적인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만나는 장면이 됐든 아니면 월단에 해온 명부가 됐든 아니면 뭐 정황을 국민들이 볼 때 야, 저건 정말 김건희 여사가 발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증거가 제시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짙게 남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정황 가지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지금 이번에 9.13 개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 사람의 장관 후보자를 내놓습니다. 그게 김행, 유인촌, 신원식 국방인데요. 신원식 국방장관은 말 그대로 뉴라이트,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랍니다. 이념적으로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MB정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MB정부 사람을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김행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뭐 본인이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뭐 이런 활동을 해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좌충우돌한 거의 정치권 주변인에 불과해요. 저런 사람을 갖다 썼다?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또 개인적 흠결도 계속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 말도 안 되는 후보자를 내놓은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 정점에는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마카파식 국정 운영 또 오기불통의 어떤 그 인사 원칙 이것을 저는 국민들에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지금 유인촌 장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도 짚어봐야죠. 그런데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사냥꾼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김행 팬카페 행사모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있나요? 현재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지친 상태로 모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 회복에 집중해서 청문회에 임하려고 하니 국민 여러분들은 민주당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댓글창에 누가 올리셨는데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행사모가 있는지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그냥 어떤 분이 쓰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예. 자, 김행 장관 후보자 따져봤고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크게 두 가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MB정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욕설하면서 성질 뻗쳐서 이렇게 화냈던 장면. 그 부분 논란될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들도 제기가 됐는데 어제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욕설 안 했다는 거예요. 욕설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욕설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좀 몰고 갔던데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장관께서도 그 YTN 영상에서 XX 이거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XX 이렇게 붙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뉴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XX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그 제가 어떻게 음성을 들은 분들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막에 XX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인식하게끔 했는데요. 가짜 뉴스는 사실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뭐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도 절대 근절되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이런 법을 다시 정비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잘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욕설한 적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제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면 아주 혼나게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짜 뉴스다. 그러면 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 욕설했다라고 하면은 가짜 뉴스 한 걸로 아주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당시 15년 전인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꼬치가 정말. 또 듣기 평가 왜 자막에 XX를 치냐면은요. 방송 윤리에 욕설이라든지 또는 비속어라든지 이런 말들은 나갔을 경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리도 음소거하고 자막도 그 욕설을 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들리고 그랬던 거지. 그때 당시 원본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들립니다.
영어 C자로 시작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꼬치가 정말. 뭐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입모양만 봐도 나는 알겠는데, 그리고요 당시에 이 논란이 있을 때 유인촌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 모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듣고 모욕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것은 분명하기에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와 모든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아니 욕설 안 했으면 무슨 사과를 하는 거죠? 분을 참지 못했던 것, 그렇게 인격이 고상한 분이시다. 신웅기 변호사, 뭔가 좀 데자뷰 같지 않아요? 이거는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욕설이 나왔는데 안 나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청각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영상 조회수가 아주 거대하게 조회수가 나왔던 거거든요. 저는요, 제가 지금 옆에서 소음 크게 하고 듣고 있는데요. 뭐 18이라는 그 욕설은 아니더라도 이건 거의 방울뱀 소리가 납니다. 막 스스 소리가 막 들려요. 거의 방울뱀이 지금 기자 잡아먹는 수준의 저 스스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러면 제가 뭐 욕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방울뱀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요. 저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승질 부리면서 저런 식으로 인격 파탄, 성격 파탄을 보여주는 것은 수신제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치국까지 갈 것도 없고 수신제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수신이 안 되고 있다. 뭐 방울뱀 소리든 18이든 욕설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회 앞에서 저런 난동에 가까운 인격 파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문체부 장관을 3년이나 하고, 그것도 15년이 지나가지고 또 등장해가지고 문체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저는 유인촌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탐욕,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욕설까지 안 했다 그러고 또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서 우기는 사람이 방송통신 그 정책을 이동관 후보자랑 또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것이 아주 기가 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현주 의원, 만약에 저런 영상이 다시 이렇게 국회에서 틀어지면 아니 15년 전 일 아닙니까? 이미, 그리고 그때 제가 충분하게 사과를 드렸고 그 뒤로 저도 인격 수양 계속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일을 너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때 당시에 YTN이 가짜로 이렇게 허위로 조작한 거야. 이렇게 답변하면서 욕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저거는 제가 보니까 그때 그 욕설한 거가 너무 이제 욕설해가지고 욕 먹었던 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현진 의원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없었던 걸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청문회 하는 사람이 정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 돼서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사람이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우선은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다시 15년 후에 정말 보면 그때 젊었을 때도 저래가지고 개판 쳐놓고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더 심각한 거는 이 지금 그 블랙리스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를 해서 뜬 게 누구죠? 아까 저 김행 후보자 얘기했을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를 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넣고 또 이런 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신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사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진심이었다면 유인촌 후보자는 내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인사를 쭉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검찰총장 시절에 아주 이 매섭게 수사하던 블랙리스트 사건, 그다음 조국 사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거짓된 행동이었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서 해명하셔야 돼요. 과거에 자신이 수사했던 거, 블랙리스트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 의혹을 받던 장관 다시 임명하는지 국민들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이 김행 같은 사람을 도대체 과거에 조국 사태 때 그렇게 수사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지금 김행을 갖다가 이런 사람 후보자로 내세우는지 해명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했던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지금 이게 국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자잘한 어떤 문제를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대통령 인사권 행사 자체가 지금 이게 이중인격 상태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정민환 교수. 아무리 세척을 시켜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국민들이 다 들은 것을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뭐 평론도 하고 평가도 할 건데 너무나 분명하고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저렇게 돌변을 해버리면 저게 후한무치를 넘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5년 전에는 이미 사과해놓고 이제 와서는 가짜뉴스라고 해버린다? 정말 국민들이 볼 때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인천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야당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 내가 104번이나 거론됐지만 내가 구속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를 구속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대단한 사람이다. 앞서 뭐 나왔습니다만 저게 얼굴을 그 소위 이중인격도 저런 이중인격이 있을까도 싶고 본인이 그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하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자, 뻔한 얘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합니다. 자,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야당원들이 질의합니다.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증여세를 적법하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냈으면 그냥 증여세 낸 자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 이 모든 사단의 그 정점은 뭐 이현주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정점은 보스 윤석열한테 있는 거다. 자, 김행, 유인천 다 나가서 무조건 버티고 싸워라. 적반하다고 달라들어라. 이런 말 그대로 암묵적인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안진걸 소장. 야, 바이든 날리면 때 안 봤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잖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배은진 의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지금 얼른 두 개를 찾았거든요. 일단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전국민 청력평가를 했잖아요. 얼른 제가 찾아보기만도 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심지어 배은진 의원은 그때 날리면이 아니라 말리면이라는 제3의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됐던 사람인데요. 지금 그걸 들어보신 분만 얼른 합쳐봐도 지금 물론 중복된 분도 있겠지만 수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국민 청력평가를 한 게 맞고요. MBC 뉴스는 보니까 벌써 조회수가 622만이네요. 뭐 KBS, YTN에 다 몇백만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배은진 의원은 당시에 청와대까지 용산 집무실까지 나서서 한국 국회 XX들이 날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16시간 만에 김은혜 그 당시 대변인이. 근데 그것마저도 그것도 틀렸다. 날리면이 아니라 말리면이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인천 장관 후보자하고 변인 본인들이 XX 한 거 사실 저는 아까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요.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청력평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서 배은진 의원이 그러잖아요. 가짜뉴스다. 결국 다시 한번 바이든이 그 다음에 쪽팔려서 그 다음에 미국 국회 XX 한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또 가짜뉴스를 같이 모는 겁니다. 본인들이. 바이든 날리면 뭐 이것은 나중에 뭐
막 이상하게 돼버렸지만 앞에 새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한 거냐? 그랬더니 미국 국회의원한테 미국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회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국회라고. 그러면 한국 국회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새끼도 이제 뭐 한 게 없다라고 막 하는 판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면 유인촌 장관이 욕설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들었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그러면 재판받아야 되고 인생 망가지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방울뱀 소리만 들었지 시발이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바이든 날리면 국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도망가고 가짜라 그러고 선동한다 그러고 괴담 만든다고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자꾸 바꿔치는 이 수법이 이 검찰 특수부 수사 30년 한 그 버릇, 그러니까 마치 그 똥개가 똥 못 끊듯이 계속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제 이게 사실 이 가짜뉴스 논쟁이 좀 지겹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보시기에는요, 좀 웃길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웃음을 지금 사고 있는 지경까지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짓말,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그 살아있는 권력도 예를 잘 들어주셨지만은 이거 말고도 거짓말이 차고도 넘쳐요. 예를 들면, 공정과 상식은 이제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불공정과 물상식만 남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30대 장관을 많이 넣겠다고 약속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유인촌 장관이 지금 51년생 72이에요. 장관을 2번이나 시켜줍니다. 그 지금 노인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노인촌 내각 아니냐. 거기다가 뭐 후보 때는 이념이 뭐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다. 지금은 또 이념제일주의 나와가지고 굳이 택한 이념이 또 반공 노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짓까지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젊은 정치인들은 또 의미가 있냐. 지금 김행 후보자 아까 그 깽판 칠 때도 가장 앞서서 튀어나간 사람이 지성호 의원입니다. 82년생. 아주 홍위병 노릇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즘 배현진 의원 83년생입니다. 아니 청각을 의심해가지고 지금 저랑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안 들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들리는데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권력을 위해서? 도대체 둘 중에 뭔지 저는 배현진 의원도 국민 앞에 전 양심 고백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 나라가 뭐 노인촌이든 젊은이들 홍위병 정치든 간에 다 좋은데 완전히 지금 망국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지 않으면요. 진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유인촌, 지성호, 배현진 그리고 이분들을 발탁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면서 아주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약간만 덧붙이면 배현진 의원이 방금 앵커님 지적하셨던 새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예, 아니 그때 바이든 날리면 때 바이든 때요? 그 미국 국회 XX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미국이 아니라 국회 XX인데 그 XX가 새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은 당시에 본인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윤천원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도 가짜 뉴스고 새끼도 가짜 뉴스고 유인촌의 XX도 가짜 뉴스다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앞에서 둘이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 뉴스 피해자를 하면서 아부하는 겁니다. 이현주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같이 고귀하시고 고상하신 분들은 욕설을 해도 욕설로 안 들릴 수가 있는 건가 봐요? 그게 고상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분은 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싶으면. 그래서 저런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계속 이 고질적인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이 하면 다 진짜고 상대방이 하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할 때는 또 거꾸로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면 다 진짜고 이쪽 보수가 하면 다 가짜였거든요. 이 사람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권이나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이분이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저기 가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편만 진짜고 남의 편은 전부 가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이분이 지금 과거에서부터 쭉 그 보수를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섰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민주당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섰다가 이제는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괴멸시키는데 앞장서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완전히 굴복하면 그것은 좋은 사람. 자기한테 뭔가 딴 얘기하면 전부 가짜 뉴스고 나쁜 놈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분을 딱 쳐다보면서 저는 이제는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을 딱 쳐다보면 우리가 너무 편가르기 해갖고 내 편만 이쁘고 남의 편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못 보던 우리가요, 이분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깨닫고 있다. 좋게 해석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요, 이 오래 못 가요, 사실은. 지금도 정권이 상당히 저는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상황을 갖다가 결국에는 갈 길로 간다. 순리대로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잘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김영희 님이 배현진 의원 귀가 그런데 앵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걸 주셨고요.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인자는 막 가자는 거죠. 참말로 어찌했을까나. 이현주 의원님하고 신은기 변호사님 언제나 화이팅해요. 욕을 좀 퍼붓고 싶은데 방송에 지장 입을까 봐 참을라요. 김 실장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5만 원 보내셨는데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추억의 메텔님, 기부천사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소장님, 양평고속도로 더 이슈화해 주세요.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소장님의 외침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글 주셨는데 거리의 대통령이신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놀려주시는데 너무 전 말이 안 맞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21도 한라사님, 제가 항상 소개드리지만 슈퍼챗 숫자로 의미를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조선 제일 비닐 커터 동훈아, 인사검증 제대로 해야지 동훈아. 그러면서 2만 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는 이 숫자의 의미를 이제 2만 그렇게 해석을 할까 합니다만, 한라사님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거 맞나요? 자, 지금 아마 2만 동접을 돌파해서 그것을 좀 그 시점에 보내셨네요. 네.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2만 명 넘게 동시 시청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시면 배공기가 힘이 불쑥불쑥 납니다. 감사드리고. 인사검증단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분이 이거 잠깐 언급해드리면, 제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증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뭘 걱정했냐면 이 너무 사법적 잣대로 검증하는 거 아니야? 검사들이 다 검증해가지고 검사들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진실은 지금 보니까 대통령 측근을 앉혀놓고 그냥 인사검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야 돼.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동훈 장관은요, 나중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예. 진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만 골랐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했을 때부터 뭐지? 왜 이 사람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랬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어땠습니까? 지금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기자들한테 따져 물었죠.
그 장면 한번 다시 봅시다. 대통령님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형편없는 사람이야 정말. 참 기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익숙한 이름이 나오네요. 전 정권 씨라고. 전 정권. 아니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재밌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장관 후보자들 임명할 겁니까 씨.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 개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거친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일부러 제가 한 건데 정말 아무리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건방지게 이럴 데 없고 오만합니까? 정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팬덤 정치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런 모습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정 운영, 인사가 대표적인데 뭔가 좀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 혐오 이걸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요즘 정치 우리가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팬덤 정치가 나온 괴물이에요, 괴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에 누적됐던 게 저 모습을 통해서 아 맞았구나라고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너무 형편없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형편이 없고 이제 저런 식으로 진짜 아나무인격으로 저렇게 인사를 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안 바꾸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선출만 됐고 명찰만 찾다 그래가지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이 지도자다움을 완전히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매우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잊고 있었는데 도스태핑 약속을 뭐 어긴 것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역시 또 국민을 대표해서 그다음 기자들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만은 굉장히 정중하게 여쭤보잖아요. 뭐 백악관이나 이런 기자들 막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여쭤보는데 너무 얌전하다 할 정도로 조심히 물어보는데 그냥 거의 뭐 삿대질짓한 손짓도 하다가 앞처음에는 약간의 존대하다가 뒤에는 거의 짜증나니까 반말하고 그냥 휙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야당, 언론 다 그냥 아래 것들이거든요. 이 사람의 인식과 태도 우리 정기남 교수님 너무 잘 표현했는데 바로 저런 천하 최악의 시건방 그 다음에 국민 무시가 드러나니 그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 내각의 한동훈, 원희룡 등이 그대로 그것을 대통령이 저렇게 시전하고 그게 또 시키니까 오히려 대통령한테 그걸 더 잘해야지 대통령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더 시건방지고 더 야당을 짓밟고 더 언론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저거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런 태도였고 저게 더 악화되고 있다 지금. 가지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 했습니다. 저런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장관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다 봐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자격 미달 후보를 지명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아니라고 국민들이 손사래를 쳐도 임명하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 책임은 나중에 다 대통령 져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나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명단 어디 갔지?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참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잘 살려야 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만 계속 뽑을까요? 유시민 작가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건 좀 나름 의미가 있어서 들어볼까 합니다. 들어보시죠.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싶은데 안 돼.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자리를 제안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지.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A급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대세에 영향이 없어. 근데 B급이 오잖아요. A급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A급을 쓰는 순간 자기가 B급이 드러나기 때문에 A급을 못 오게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학과를 처음에 만들 때 그 분야의 A급, 특A급을 데려다 학과장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A급 교수 젊은 사람들이 쫙 깔립니다. 그 밑에. 왜냐하면 A급들은 B급 밑으로 싫어하거든. 자기와 비슷한 A급을 좋아해요. 근데 B급이 오면 A급을 절대 안 데리고 와. 아무리 잘 데리고 와도 B급 아니면 C급을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밑에 D급과 등외로 쫙 깔려요. 그러면 그 학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들을만 하지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데 저 발언을 하고 나중에 또 좀 수정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B급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C급이나 D급일 수도 있는데 B급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근데 신인기 변호사 정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내각을 만들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 정치의 뭐 전반을 자성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돌아볼 부분이 저는 매우 많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2011년도부터 아마 이제 공적 인물이 돼가지고 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해서 박근혜 최순실 특검, 뭐 그다음에 조국 수사,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에서 지내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 주자가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인사하고 국정 운영하는 이 모든 거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아 정말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반대의 예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교과서가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거의 대통령 역할의 전부거든요. 첫 번째가 비전 제시죠. 비전 제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뭐 후보 시절에도 사실은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는 뭐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 하나를 뽑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악을 선택했던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도 없는 데다가 그럼 인사라도 잘해가지고 전문가들 등용해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인사도 그냥 친분 인사예요. 친분 인사고 무검증 인사. 그냥 아무나 자기 측근들 데려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말 잘 듣는 이제 딸랑이라 그러죠. 딸랑이들을 좋아하고 자기한테 와서 나라를 위하고 뭔가 쓴 말, 그러니까 고언을 하거나 뭔가 약이 되는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내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옹졸하다. 그러니까 인격의 그릇 자체도 안 되는 분을 저희가 그 대선 기간에 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검증하고 후보를 올리고 대통령 뽑다 보니까 다 검증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대통령을 저는 최악으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대통령들 뽑는데 모든 국민들, 여야의 진영, 보수진보 다 넘어서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기를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전 그걸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 나라가 망가지면 그건 다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는요. 국가 시스템이 이미 붕괴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밑에 고위 공직자들부터 해서 이렇게 그냥 공직자들, 그러니까 한 국장급 이하들이 그냥 하던 일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유지되는 시스템은 돼요. 우리나라가 뭐 금방 망한다 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고 또 민간에서 얼마나 다들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경제만 하더라도 지금
통화정책 금리는 손을 대기가 어려운데 재정 그럼 이럴 때는 정말 어려울 때는 조금씩 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재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고 안보도 지금 보면 그냥 옛날 구냉전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가.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왕따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웃기는 거는 그 무슨 개혁한다고 막 떠들었잖아. 노동개혁, 연금개혁, 또 하나 뭐였죠? 교육개혁인가?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2년이 다 돼 가도록 아무것도 사실은 안 했어요. 노동개혁도요. 지금 69시간제요. 법안도 제출이 안 돼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뭐가 하나 있으면 대상을 딱 집어가지고 그놈 조져라, 때려잡아라 라고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딱 가고 또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적을 발견해가지고 또 한 2-3달 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지금 계속 에너지 소모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뭔가 진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예. 그러니까 저도 이현주 의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또 공감이 돼서 그런데 사실 이번 주에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추석 때 어쨌든 비용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가정 살림에 굉장한 타격이 와 있거든요. 근데 마구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추석 이후에 뭐 내일부터 지하철 요금 또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우유값 오르고 있죠. 햄버거 값도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어제부터 어제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가격지 급증, 이 3중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업하는 분들, 국민들 모두 공포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어제 경제 전문가들 만나봤는데 이거 정말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 망할 정도로 굉장한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과장하면 그러면 바로 이런데 예를 들면 여야라든지 또 경제 전문가, 민생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산 전문가, 재정 전문가 모여서 날마다 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견 있으면 조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경제기 민생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걸로 생산적 논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정치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 무정부 상태라는 이제 말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가 정부와 정치가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해줌으로써 경제 민생이 더 심화되는 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완전히 사유화 지금 돼 있는 거죠. 완전히 사유화돼 있고 엊그저께 미국의 그 10년물 그 채권이 국채가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금리를 또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금리를 거기 따라서 올리기도 뭐하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랑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리자니 이게 물가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민간에서는 투자를 안 하잖아. 그럼 돈이 안 도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재정 푸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윤 대통령은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기랑 교수님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아니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남는 것은 뭐 경제정책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엊그제 뭐 보수 언론 칼럼을 보니까 내리는 집값도 못 잡는 윤석열 정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F학점이고요. 무능무대책. 결국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는 정도의 수준이다. 정말 안타까운 그 시간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앞서 여러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뭐 국정 운영, 인사 다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방법은 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 탄핵부터 국무총리, 뭐 심지어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저는 어렵지만 국민 여론을 좀 모아내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 딱 3년차 들어섰을 때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정부 내각 오늘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방송하는 동안에 아이고. 제 뒤편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후손들에게 참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줘야 할 텐데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 듣는 것 언제나 힘이 나고 즐거운데 그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만 명 넘게 동시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50만 구독자 돌파했죠. 50만 구독자 돌파를 기념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위즈덤 스픽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픽스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세상을 많이 알고 또 지식도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진행하는 이현주의 글로벌 싱킹입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고 또 현재 우리 전환기적인 위기를 극복할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국제 정세에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현주의 글로벌 싱킹 오늘 첫 방송인가요? 지난주에 한번 이제 시험 삼아 한번 시범 삼아 한번 첫 나갔고요. 방송을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예.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올라가니까 내일은 주로 이제 세계화,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인데 거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소련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 다음에 이 독일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는지.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화 그때쯤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우리끼리 해서 된 게 아니라 세계의 흐름 속에서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는요, 세계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50분에 많이 봐주세요. 방송이 되는 이현주의 글로벌 싱킹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신인규 변호사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정치가 바로 서야, 정당이 바로 서야 이 나라 제대로 서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행사가 있나요, 신인규 변호사? 네, 저희가 이제 시국 강연 토론회를 총 12번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부산으로 가고 내일은 또 청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인천과 서울을 찍고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지난주에는 광장시장에 또 거리로 나가서 정치 버스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정치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민심을 담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국민들의 편에서 좀 민심과 동행하는 좀 그런 정치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당 바로 세우고 정치 바로 세우는데 나도 좀 힘을 보태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희 이제 대의원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데요. 그 네이버에다가 정당 바로 세우기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활동 내역이나 뭐 회원 가입하는 거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과 비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밭에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행동과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말이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니까요.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자민경 달팽이 크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틀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자민경 홍삼 제품 많이 사주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달팽이 크림. 원래 자민경이 달팽이 크림으로 더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홍삼 제품보다. 이 어제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달팽이 크림 2개 그리고 요새 인기 있는 바르는 콜라겐 스틱 1개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데 이 3개를 29,000원에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살 수 없죠.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스픽스도 좋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까지 안내 말씀드렸는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이제 또 내일부터 연휴죠. 10월 9일 한글날 하루 연휴 우리도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참아주시고요. 10월 10일 화요일 아침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기남 교수님, 이현주 의원님, 안인걸 소장님, 신은기 변호사님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